무의식 체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가 증가되면서 그는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무의식의 내용들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활발하게 의식에서 차단되고 있다는 기준 이외에 마음의 내용과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기준을 적용한 것보다 정신 내용과 과정을 보다 동질적이고 유용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정신체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흔히 지형학적 이론이나 가설로 불리워지던 이전의 정신체계 이론과 구별되도록 구조적 가설로 보통 불리워진다. 구조적 가설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관련되는 정신 과정과 내용을 함께 묶으려는 시도로서 기능적인 차이에 따라 여러 집단들을 구별하였고 시도하였던 점에 있어서 이전의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 프로이트가 그의 새로운 이론에서 제안하였던 정신구조들의 각각은 실제 서로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신 내용과 과정의 집단이다. 프로이트는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세 집단 또는 구조들을 구별하였고 이들을 원본능, 자, 초자라고 이름 붙였다. 프로이트의 이론 가운데 이 마지막 이론에 대한 소박한 예비 지식을 간단하게 제공해 보자면, 원본능은 충돌들에 대한 정신적 대표물로 이루어지고, 자아는 개인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 데 연관되는 기능들로 구성되며, 초자아는 우리의 마음의 도덕적 지각과 아울러 우리의 이상적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충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통제 또는 어떤 도덕적 지각이나 기대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자의 어떤 경우도, 즉 자아나 초자아의 어떤 경우도 출생 이후 얼마 동안까지는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표현하였다. 즉, 원본능은 출생 때 완전한 정신적 장치로 이루어지며 자아와 초자아는 원래 원본능의 부분이었으며 발달 과정에서 이들이 분리된 기능적 실체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분화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이드가 처음 이해했던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심리 장치가 하나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드만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의 대표물이라고 어떤 심리적인 대표물인 psychic representatives of the drives가 되겠죠. 이 역동들의 심리적인 표상본들로 가득 차 있는 이드라는 심리기구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드로부터 나중에 이고와 슈퍼이고가 발달해 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는 이드라는 심리기구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6쪽의 각주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있나? 네. 그 이후 신생아의 정신구조는 원본능이 자아와 초자아의 승부자이며 어떤 의미로는 두 부분의 부모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원본능, 자아, 초자아가 함께 발달되는 미분화된 구조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사되었다. 이게 하트만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하트만이 이런 이론을 주장한 이후에 지금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드로
이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하고 이름 붙일 것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이론대로 하면 이드가 자와 초자의 선구자, 이거 프리커서라는 개념, 선구자고, 그래서 그 페런트 역할을 한 이드로부터 이고와 슈퍼 이고가 태어났다고 보는. 그래서 이드가 이고와 슈퍼 이고의 부모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초기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하트만이 이해한 것은 다른 구조죠. 미분화된 구조라고 undifferentiated structure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undifferentiated라고 하는 게 미분화된 구조로서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요새 말로 무슨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미분화된 구조. 우리는 처음에 미분화된 심리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undifferentiated structure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하트만의 이론과 프로이드의 이론을 구별짓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 원본능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발달하면서 이두도 분화해 나가고 슈퍼이고도 거기서 원래 이드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undifferentiated structure가 있었다. 미분화된 구조를 타고났다. 그 미분화된 구조로부터 나중에 이드도 분리되고 이고도 분리되고 슈퍼이고도 분리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드가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죠.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초기 상태를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고 하는 이 견해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서로 다른 견해죠. 어때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인가. 제 생각에도 이드만 먼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신생아라에도 어떤 현실에 대한 하는 판단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미분화된 채로 출현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우면 모짜리라고 설명을 해요. 네. 변형사를 지을 때 과거에는 처음에 논의 전체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조그만 모짜리를 만들어서 작은 땅에 씨를 집중적으로 뿌려놓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이 모를 이식하죠.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어떻게 농사짓는지 모르지만 그 모짜리를 하고 모짜리에서부터 이양을 한다고 그러죠. 옮겨오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처음 모짜리 단계는 뭐가 어떻게 자라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현실로 적용돼 나가기 이전에 처음 모짜리에서 뭐가 자라나서 이 모는 어떤 모습 어떻게 생기게 나갈지 아직은 잘 어떤 환경에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환경과 크게 관계없이 원래 씨가 그냥 자라는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조금 안전해지면 조금 어느 정도 자라서 환경과 적응할 수 있으면 그때 이양을 해서 평생 거기 살아날 곳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역동 덩어리로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다는 개념하고 비슷하죠. 이거나 슈퍼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드라고 하면 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인성은 수성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 얘기로 하면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결국은 동물성이라고 하는 19세기 이론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적인 모습에서부터 인간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성이 위기에 처하면 결국 수성으로 바뀐다. 동물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퇴행이라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살다가 퇴행이 되면 바로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원래 동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독특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동물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도 함께 타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가더라도 인성이 바로 수성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동물적인 것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동물적인 것으로 가득 동물적인 것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조금 적응하느라고 인간적인 측면을 보태고 도덕적인 측면을 보탰다고 한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심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퇴행하는 지점이 바로 이드로 퇴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하트만이 봤던 이런 견해 미분화된 구조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분화된 구조로 퇴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분화된 구조는 동물적인 것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이거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키면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시비, 옳고 그르고 선악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데 그래서 한 생각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생각들이 자꾸 생각을 거듭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신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욕심 덩어리만 가지고 처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다. 그 욕심으로부터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이런저런 생각들이 번져나갔다고 한다면 서양적인 개념으로서는 이 이분법 속에서 대상표상이나 자아표상 자체를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좋은 표상과 나쁜 표상들을 합쳐나가는 과정, 인격통합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undifferentiated structure라는 개념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으로 친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구조도 없었다고 한다. 아직 구조가 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undifferentiated structure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별된 특히 역동 덩어리, 본능 덩어리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자체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 게 처음부터 욕심 덩어리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어떤 우리의 마음 공부에 마음의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어떤 정진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여기서 프로이드적인 개념보다는 미분화된 구조, 마음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하트만의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돼요. 이건 그냥 제 팬터지 속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불교 공부한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 김다한 선생님은 어떤 생각에 느낌이 드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팬터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저도 전공을 했다 하지만 많이 뭐 안다라고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이 그렇게 유식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정신분석의 이런 텍스트 이면에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성적인 측면, 네, 일부분도 네,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그래요. 아주 어떤 면에서 동양에서 과거부터 성선설과 성악설을 가지고 굉장히 큰 대립을 했었죠. 그 동양 분들은 근원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과거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한 자질을 원래 가지고 태어났느냐, 악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큰 차이들이 있죠.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니까. 그러니까 성악설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동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악설의 기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성악설 기준에서 법과나 이제 이런 학문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법과라고 하는 학파가 생겨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모든 것을 법률과 제도로서 국가를 운영하다가 이 법과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이런 절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인간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어떤 그 이후에 인간 사회의 제도를 결정해 나가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와 같은 분화는 먼저 자아 기능들에 대해서 일어난다. 유아가 어떤 도덕적인 지각을 발달시키기 훨씬 이전에 그의 환경에 관심을 보이며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프로이트의 연구는 그로 하여금 초자아의 분화는 5세 내지 6세까지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아마도 10세 내지 11세에 이르기까지는 초자아가 확고히 형성되지 않는다는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에 자아의 분화는 생후 최초 6개월 내지 8개월 이내에 시작되며 많은 자아의 성장과 변화가 2, 3세 이후에도 역시 일어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2세 내지 3세경에는 자아가 잘 확립된다. 거기 각주 2번을 읽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정신분석가들, 특히 멜라니 클라인과 그녀의 동료들은 초자아가 생후 1년 이내에 독립적인 정신체계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가설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현재 이 견해는 대부분의 정신분석가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멜라니 클라인이 어떤 초자 발생 시기를 아주 초기로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아심리학에서는 5살 내지 6살에 초자아가 생겨난다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들이 자아심리학과 연결되면서 어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초자아를 프리커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아의 전조다. 프리커서 오브 더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게 어떤 새로운 이론 같지만 어느 쪽 이론도 아니죠. 사실은 어떤 한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같다는 말도 아니고 틀리다는 말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게 발달해서 나중에 슈퍼이고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봉합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툴이라고 하는 거죠. 슈퍼이고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의 문제. 슈퍼이고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가에 따라서는 이건 처음부터 초기 1년부터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슈퍼이고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걸 디파인 하게 되면 이거 최소한 5, 6세 그것도 아니야. 뭐 10살, 11살 돼야 그때 제대로 된 슈퍼이고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개념은 굉장히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슈퍼이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직 미발달한 아이가 아무 기준이 없느냐.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슈퍼이고라고 부르는데 이걸 슈퍼이고라고 부르지 말고 슈퍼이고의 전조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봉합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지만 함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고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래,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는 동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언디퍼렌시에이티드 스트럭처로 태어났다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죠. 그 내가 나로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야,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야, 결국. 그런데 셀프 사이칼로지나 셀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이나 칼 융이나 캐롤라이 같은 분들이 봤던 셀프는 언제 태어난 거냐.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이미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스턴 같은 분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아주 초기에 2, 3개월 된 아이들이 셀프가 있다고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셀프가 있다는 얘기에서 이고라는 말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벌써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셀프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론을 가진 이런 정신분석 이론들도 많이 있다고. 셀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론 쪽에서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자아심리학과는 다른 쪽에서 이해하는 정신분석 쪽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셀프 자기를 이미 구비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분들하고 프로이드처럼 우리는 역동으로 가득 차 있는 이비의 세계, 원본능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분, 그리고 하트만처럼 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보는 이런 견해들이 단순한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은 발달 시기에서의 차이 때문에 자아와 초자아의 분화를 분리하여 논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간 차이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자아부터 토론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아의 분화와 발달에 대한 이유의 논의에서 독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자아 발달의 여러 면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모두 동시에 일어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책에서는 이들이 차례로 토의되고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아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자아의 모든 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아의 한 면만이 제시되고 다른 면은 무시되면서 자아가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들은 모두 동시에 토의되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어떤 특정한 자아 면을 읽을 때 다른 면들을 모두 생각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가 다음에 제시되는 논의의 자료를 이전에 잘 알지 못했다면 다음의 논의를 최소한 2번 이상 아마도 몇 차례는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의 여기서 분화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걸 이거 저거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자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문으로 세울 때의 함정이 이런 거죠. 이걸 세분해가지고, 자아에 이런 측면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서로 그것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느 측면만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히 우리 임상에서 누구를 대할 때 교과서적으로 대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토탈리티로서 전체로 통째로 오는 인격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시각 얘기도 했는데 유시각에서도 1식부터 8식까지 이렇게 세분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한 얘기가 1식부터 8식이 이게 동시에 이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사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눈이나 귀나 이 현상, 그 듣고 보고 하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브레인도 동시에 기능하고 여러 기능들이 서로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여기서 프로이드의 식으로 얘기해서 자아는 어떤 기능들의 종합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들이 하나하나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작용한다. 이런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브레너의 얘기를 우리가 알아서 듣는 게 중요하겠죠. 자아의 분화와 발달의 여러 면들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는 정신 기능들의 집단이 모두 개인의 환경과의 관계와 주요하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신기능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다. 성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광범위한 설명에는 매우 넓은 범위의 현상들이 포함되는데 만족에 대한 갈망, 습관, 사회적 압력, 지적인 호기심, 합리적이거나 예술적인 관심, 그리고 여러 다른 기능들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미묘한 차이만 있다. 그러나 아동기와 특히 초기 유아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성인과 같이 풍부하지 않으며 그들의 특성이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세밀하지 않다. 어린아이의 태도는 대단히 단순하고 뚜렷하게 실제적이다. 그들의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래 환경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충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원본능을 이루려는 소망, 욕구, 정신적 긴장에 대한 만족이나 방출의 가능한 원천이라는 점에서만 주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의 진술을 아주 완전하게 하려고 원한다면 우리는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기술하여야 하는데, 즉 환경은 어린아이가 피하고자 하는 고통이나 불편한 감각의 가능한 원천으로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복하자면 환경에 대한 유아의 원천적인 관심은 만족의 가능한 원천으로부터이다. 환경을 탐색하는 것과 연관되는 정신의 부분들을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결과적으로 자아는 최대한의 만족이나 원본능의 방출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환경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정신장치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하였던 것처럼 자아는 충동의 실행자이다. 이게 여기서 자아랑 executant of the driv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동의 실행자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퍼블릭 서번트라는 얘기예요. 공복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경우에 이분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의를 드라이브를 떠나서 어쩌면 이고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 역동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고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얘기에 의하면 원래 이드 덩어리인데 이드가 추구하고 있는 이드 속에서는 psychic representatives of the drives 혹은 mental representatives of the drive인데 그러니까 욕동 표상들이 욕동 파생물들이 이드 속에 이드의 세계 원본능의 세계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팬터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욕동이 추구하는 것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현실과 리얼리티 세계 외부 세계하고 접촉하면서 이 욕동 충동이 잘 안 돼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 환경과 잘 절충해서 이 욕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이드 속에 일부가 생겨나서 대표를 뽑았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잘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고가 돼서 현실과 좋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코디네이션은 원래 이 욕동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드로부터 발현한 거기 때문에 이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한 게 이고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는 이드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이고가 자생적인 게 아니고 이 욕동의 덩어리들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발달해서 이고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동을 만족시키는 기능이 주기능이라는 거예요. 욕동 만족이 원래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도록 하는 역할이 이고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우선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아와 원본능 사이의 이와 같은 성심성의의 협조는 형상적인 인상적 사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임상 사례에서 우리는 자아와 원본능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매일 다루고 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바로 신경증의 원천이며 우리는 임상가로서 치료 작업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계속 직면하기 때문에 자아와 원본능 관계에서 이와 같은 갈등만이 유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말하였던 바와 같이 확실히 자아와 원본능의 갈등 관계는 원래의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협동의 관계가 원래적인 것이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고가 할 역할, 이고라는 용어를 쓰건 안 쓰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방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바르게 마음을 쓰는 방법은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욕동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신경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분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고는 욕동과 갈등 관계에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역동과 대립하는 것이라는 개념 우리가 익숙한데 원래 이 공복이었다. 아까 퍼블릭 서번트로 태어났다. 이게 코아퍼레이션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가 이드의 이드 속에 있는 어떤 역동 충족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이거와 이드 간의 협력 관계가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의 관계를 원래 이거와 이드가 본래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 속에서 투표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투표 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했는데 임기가 딱 주어지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공직 생활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 애를 쓰지만 그래도 선거 때처럼 절실하게 내가 대변하는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애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일어나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로 가죠. 그래서 이고가 힘이 세지면 이들을 윽박지르는 관계가 일어나 버리죠. 원래 이들 때문에 이고가 생겨났는데 이고가 이들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단계가 심각한 게 신경증 환자의 케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가 성찰하도록 하고 이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잘 들어보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임상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아와 온본능 사이의 갈등이 정신 발달의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정신 기능에 중대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자아의 분화와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생의 초기 몇 달 동안에 환경을 향한 자아의 활동들은 무엇일까? 이미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자아 활동들이 거의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겉으로는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이후의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믿게 될 것이다. 자아 기능들 가운데 명백한 기능 집단은 우리가 흔히 운동통제라고 부르는 골격근에 대한 통제 획득이다. 감각, 지각의 여러 양식도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우리가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려고 기대한다면 그 장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의 서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인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는 보다 더 많은 과거들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현재를 보다 잘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덧붙여 말하면 최초의 기억들은 본능적인 만족에 대한 기억들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자면 아까 불교 유시각에서 하는 얘기들하고 함께 좀 본다면 재미있어 보여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이거와 이드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모터 컨트롤, 운동 통제.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죠. 근데 이걸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하고 마찰이 생기죠. 그 아이들이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고 꼬집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죠. 운동 통제, 모터 컨트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라는데 운동근에 대한 컨트롤.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욕동대로 막 움직이게 되면 부모로부터 야단맞게 되죠. 그래서 자기 신체를 자기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일단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의 기능 중에 초기 기능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센서리 퍼셉션은 감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센서리 퍼셉션이라고 하는 게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서리 퍼셉션이라는 게 아까 유식학의 세계는 어떠면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비설신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혀로 맛보고 우리 신체로서 감각하는 것, 이런 감각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각 지각을 어떤 면에서는 통과하는 게 이게 자아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각 지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장하는 게 이거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까 어떤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전오식에 해당된다. 여기에 인식작용을 하는 의식을 합하여 육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식까지 인위비설신 의까지가 어쩌면 표층심리학이라고 할 거예요. 의식세계 것들이 이미 어린 시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모리스라고 하는 거죠. 기억에 서구가 있다고 하는 게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무의식 속에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제7식과 제8식의 무의식의 세계인데 여기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8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식의 저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저장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식도 발달하지 않고 과거와 연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쩌면 유식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8식이 처음에 발달하는 과정을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8식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하나씩 경험해가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게 이제 의식이란 게 그게 이제 의식을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화가 그게 의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냥 행동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8식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과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이제 그 말라식을 이 영향이 오면 의식이 있는 그대로 잘 의식 못하게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분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유식 배우면서 이게 도대체 과거에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도대체 과학 기술도 없고 뭔가 없었을 텐데 성찰 또는 수행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그게 굉장히 놀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현실적인 사례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없고 있던 구조만 있는 거라서 잘 와닿지는 않아. 그거는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석해야 되는 거였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하거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주는 컨텐츠들이 풍부하고 되게 세밀하게 인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게 서로서로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psychic contents하고 process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는데 심적인 내용물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이내믹한 것들이 어떤 역동들이 움직여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것들이 프로세스되고 어떻게 저장되고 그게 어떻게 다시 소환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나 융이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프랙티컬하게 이게 현상을 잘 봐가는데 어떤 현대적인 방법 프로이드나 융이 애쓰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사변적인 이러한 현상을 넘어 있는 그 관념의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 하는 것을 본다면 프로이드나 융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특히 동양 사상 속에 오랫동안 녹아 있었던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이 지기 새롭다고 하면서 재발견하고 거기에서 살을 붙여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더 큰 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와 같은 기능들에 더하여 우리가 성장 후에는 정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초기 유아의 정신 과정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원초적인 정서들 혹은 정서 이전의 것들은 아직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명이 결여되어 있는 흥미로운 의문점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유아기의 어느 시기부터 무엇보다도 가장 독특한 인간의 자아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서의 최초의 망설임, 충동 방출에 대한 최초의 지연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대단히 복잡한 현상으로 점차 발달해 간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정서라는 것도 에펙트라는 것이 아주 초기적인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정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 체험할 거고 또 하나는 최초의 경험 속에서 어떤 충동, 욕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출을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충동, 어떤 욕동 방출에 대한 지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임펄스가 있으면, 임펄스가 충동이 있으면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동적으로 보통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임펄스가 느껴지면 충동이 느껴지면 바로 액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딜레이라고 하는 바로 충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멈춘다고 하는 게 사고의 발달에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자극이 어떤 psychic excitation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어떤 충동들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 어떤 자극들이 심적인 자극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이걸 디스차지해 방출해야 되는데 방출하지 않고 여기서 딜레이를 시키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뭔가가 생겨나면 바로 방출을 하는 이런 오토매틱한 프로세스를 가지 않고 디스차지 하기 전에 멈춘, 여기서 망설임이 생겨났네. 영어 부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hesitation, the first hesitation. 처음에 망설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방출의 지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출의 지연이 최초로 경험되는 이 방출의 지연 체험으로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 thought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생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들, 아주 복잡한 현상들이 여기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멈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탑. 이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얘기는 단순하게 어린아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엑사이테이션이 생겼어요. 지금 자극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표현으로 하면 니드가 생겨났어요. 니드가 생겨났으면 바로 여기서 액션이 일어나 버리죠. 많은 경우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데 바로 어떤 이런 행동이 일어나서 바로 그래티피케이션, 만족으로 가지 않는다는 직접 만족으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서 생각이 발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엑사이테이션이나 텐션이 걸렸을 때 모토 액티비티라는 게 전번에 아마 우리 처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텐션이 생겨나면 모토 액티비티가 생겨나고 그래서 cessation of tension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긴장이 생겨나면 거기에 어떤 운동성 활동이 생겨나요. 운동성 활동이 생겨나면 긴장의 종결이 온다. 그래서 cessation of excitation이 생겨나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표현하면 니드가 있는데 니드가 있을 때 모토 액티비티가 따라오고 그래서 바로 그래티피케이션이 생겨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만족, 그러니까 욕구가 생겨난 것을 바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게 아이들이죠. 여기서 중간에 바로 멈춤이 없이 바로 모토 액티비티로 운동성 활동이 일어나서 만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운동성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액팅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생각이 거기에 개재되지 않으면. 생각은 만족의 지연에서 발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헤지테이션은 망설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뭔가 우리 행동하는 것이 과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필요한 덕목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험이 닥치면 아니면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 느껴지면 바로 모토 액티비티가 일어나면서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형식이 일어나는데 우리 건강한 일상 삶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 욕구가 생겨났을 때 바로 운동성 활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운동성 활동이 있으면 바로 방출이 일어나는데 디스차지가 일어나는 거 다른 쪽으로 본다면 어떤 텐션의 방출이죠. 긴장을 잠시도 자기한테 끌어안고 있지 못하면 긴장을 바로 방출한다는 것은 어떤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고 싶은 욕구 온갖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욕구가 생겨나면 바로 행동 바로 일어나 버리고 생각이 개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primary thinking process죠. secondary thinking process. 이 1차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사는 거지 2차적인 사고방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동 통제가 안 되는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 지금 이 현상이 아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니드가 생겨나면 바로 그래티피케이션을 요구하고 바로 행동화가 일어나는 이 중간에
망설임이 없는 삶. 어떤 면에서는 욕구의 지연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망설임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특이한, 네, 좀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욕구를 망설이거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 욕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아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생각 없이 충동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죠. 욕구대로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133 전체가 그런 패턴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보호자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아이들의 세계에는 욕구가 생기면 바로 만족을 얻는 과정이니까 띵킹 프로세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적응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모든 자아 기능들, 운동, 근육, 통제, 지각, 기억, 정서, 사고는 소박하고 예비적 방식으로 시작되어 유아가 성장해 가면서 점차 발달되어 간다. 이와 같이 점진적인 발달은 일반적으로 자아 기능들의 특징이며 점진적인 자아의 기능 발달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체적 성장으로 이 경우에는 주로 발생적으로 결정된 중추신경 조직의 발달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이며 표현을 달리하면 경험적 요인들이다. 편의상 우리는 첫 번째 요인을 성숙이라고 지칭한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머추레이션을 용어를 썼는데 어쩌면 우리의 타고난 부분, 그래서 여기서 발생학적이라고 하는 건 지네틱이라고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어떠면은 하트만이 얘기했던 용어 같은데 평균적인 환경,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보통의 환경 속에 있으면은 원래 타고난 대로 지네틱하게 성장 과정들을 자연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머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라는 지네틱한 소인에 의해서 발달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해가는 과정. 그 그로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전문적으로 디벨로프먼트라는 개념과 머추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추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조금 한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발생학적 개념 혹은 유전학적 개념으로 머추레이션 성숙을 쓰고 있는 셈인데 그 밖에는 경험적 요인에 의한 발달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경험적 요인에 의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추신경,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 거, CNS라고, Central Nervous System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Central Nervous System 자체가 점차적으로
펼쳐져 나가면 프로그레시브 디벨롭먼트가 일어나는 과정을 머처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성숙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아는 대뇌 척수로가 수초화된 이유가 아니면 그의 사지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양한 실현 능력은 공액 운동과 황반상의 결합을 위한 적절한 신경기제의 실제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성숙 요인들은 분명히 자아의 기능 발달의 속도와 인과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발달 심리학자나 그의 학자들로부터 자아 기능 발달에 대해 보다 많이 배울수록 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발생적 요인들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정신 발달의 특징인 체질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잡성에 대하여 잘 깨닫고 있었지만 그의 중요한 관심의 방향은 자아 발달에 대한 경험적 요인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과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nature and nurtu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인가 양육인가 하는 얘기, nature or nurture인데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environment, 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신체가 발달하고 성숙에 가는 과정을 genetically 결정됐다고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어떤 발달 과정이 있고 experiential factor라고 경험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경험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experienti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라고 하고 환경은 경험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환경이라고 할 때는 보통 경험을 얘기한다, experience. 그런데 발생적 이런 개념을 쓸 때는 genetic이라고, 유전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과 어떤 경험적인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신분석 쪽에서는 주로 유전적인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것에 대한 주의도 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내재적인 한계들이 있죠. 프로이트가 자아 형성의 최초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경험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아주 생소하게도 유아의 신체에 대한 자기지각 경험이었다. 그는 지적하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신의 신체는 우리의 정신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매우 어린 유아기부터 그와 같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면 신체의 부분은 유아가 그것을 만지거나 핥을 때 한 가지 감각이 아닌 두 가지 감각들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환경에 있는 다른 대상과 다르다. 신체는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과도 다르게 신체 자체가 느낌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아마도 더욱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아브젝트라는 용어를 쓸 때 대상이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자기의 바디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별해서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바디는 그냥 나의 어떤 이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바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대상에게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자기 바디 자체도 하나의 대상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중에 굉장히 특수한 대상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 바디가. 심리적으로 보면. 그 독특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대상하고 다른 게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두 가지 감각을 주는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대상에서 하나의 센세이션을 느끼죠.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자기의 신체 속에서는 유아는 자기가 느끼는 주체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느껴지는 객체가 되기도 한다. 어느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어 문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t is not only felt, it feels, which is not true of any other object. 여기서 it라는 얘기는 여기서 자기 바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바디가 대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만지면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디 자체가 하나의 이고라고 한다면 이게 나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또 대상이기도 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초기에 모자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모자 관계 이전에 이미 우리 몸과 나하고 관계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에 더하여 아마도 더욱 중요한 이유로서 유아 자신의 신체 부분들은 유아에게 원본능 만족을 위한 항상 손쉽고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성숙의 결과와 어느 정도의 경험의 결과로 보통 유아는 3주 내지 6주부터 그의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들을 입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할 때는 언제라도 빠른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린 유아에게는 심리적 중요성에 있어서 빠른 행위가 가져다주는 구순적 만족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다. 손가락 빠른 만족을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여러 가지 자아 기능들, 운동 근육을 통제, 기억, 근육, 운동 지각과 충동의 대상들, 엄지손가락과 손가락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빠른 기관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커다란 심리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즉, 이 기관은 빠른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쾌락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빨려지는 신체 부분과 빠는 신체 부분 모두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정신적 대표물은 자아라는 큰 범주 안에 소속된 정신 내용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빠는 입도 중요하고 빨림을 당하는 이 손가락도 중요한 거죠. 이게 사이킥 레프리젠터티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심리 내적인 어떤 표상이나 심리 내적인 대표물, 대리물 같은 게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고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바디의 표상들 혹은 바디의 대표물들, 심리적인 대표물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신체와 관련돼서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운동 근육 통제나 기억 근육, 운동 지각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을 빠는 그거 자체가 이고 펑션하고 굉장히 이고의 발달, 이고는 어떤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고 펑션들이 발달한 기능의 발달이에요. 손가락을 빠는 것 자체가 모터 컨트롤이죠. 운동 활동성 통제가 있고 그 메모리 기억도 있죠. 그리고 키네스티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가 어떤 근육운동 지각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고의 기능들이 발달하지만 또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심리적 표상물 여기 밖에 있는
손가락도 중요한 심리 내적으로 손가락이 지금 있을 거고, 또 이걸 빨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심리적인 표상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고라고 하는 심리 기구, 여기서 사이킥 어페라터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는 자기 바디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의 이고는 바디 이고라고 표현했어요. 신체 이고다고 하는 표현을 프로이드가 하게 돼요. 이에 부과해야 할 점은 신체는 보통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감각의 원천이 된다는 점과 이와 같은 불쾌한 감각들은 흔히 피해질 수 없다는 부가적인 사실에 의하여 커다란 심리적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면 젖을 먹게 될 때까지는 그대로 배가 고픈 상태에 머물게 된다. 마치 고통스러운 자극에서 손을 떼므로써 고통을 멈추게 하듯이 배고픔의 느낌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 내 신체가 아니고 다른 대상 같으면 어떤 나에게 불쾌한 감각을 계속 주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철수하거나 떼내버리면 내가 그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체는 내 바디가 어떤 그 레프레젠터티브가 사이킥 레프레젠터티브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적인 것, 우리 인터널 월드, 심리 내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각들이나 unpleasant sensation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불쾌한 감각으로부터 좀 회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떼낼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 그 external excitation이라고 할 external stimulai라고 하는 것과 internal excitation이나 internal stimulai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내부에서 오는 자극은 다르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있지만 내부에서 오는 자극은 방어하기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어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가 쉽게 그래도 좀 도망을 가거나 떨쳐내거나 숨거나 뭐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내부에서 오는 자극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훨씬 더 그러한 불쾌한 감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요인들의 누적 효과와 우리에게 보다 모호한 다른 요인들의 누적 효과는 유아 자신의 신체에서 처음에는 여러 신체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체 자체가 자아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정신적 대표물, 말하자면 신체와 연관되는 기억과 생각들은 충동 에너지의 부착에 따라 초기 발달 단계에서 자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프로이트는 자아는 우선 먼저 신체의 자아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body이고라는 개념이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임상적으로는 이 body이고 상태, 신체 자아라고 하는 거가 우리 신체하고 떼어낼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죠. 그래서 바디이고라고 하는 거가 묘하죠. 이게 어린 시절에는 그냥 바디이고라는 얘기예요. 아직 의식이 충분하게 발달되기 전에 자기 몸과 관련되는 자아의식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기 바디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까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재미있는 용어가 생각이 나요. 육단심이라는 용어를 쓰죠. 유식학에서.
그래서 육은 고기육자를 써요. 그 육단심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적 생각에서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마음. 그 육체하고 분리할 수 없는 그 육단심이라는 게 있고 불가에서는 열려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여내는 마음을 열려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집기심이라는 말 그리고 견실심. 그래서 70과 80을 여기서는 집기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의식의 세계를 집기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제70과 제80을 아까 어떤 심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심층식이라고 한다면 이걸 집기심이라고 얘기하고 육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 바디이고의 개념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그걸 연상시키는 용어죠. 그리고 연기심은 어떤 인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음이라. 보고 듣는 데서 생기는 분별해내는 마음을 열려심이다. 이런 세 가지 마음과 다른 마음을 견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실심 자체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견실심은 부처의 마음이고 육단심, 열려심, 집기심이 중생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깊이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 전체가 나중엔 다 부정해야 될 것이 나중에 긍정으로 되면서 지혜의 마음 속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유식학에서 보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은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이미 그분들이 다른 용어로 설명해내고 있었다 하는 게 놀라워요. 경험에 의지하는 자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정은 대상에 대한 동일시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보통 동일시 대상은 주변 인물이나 환경의 대상이다. 동일시가 의미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의 일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외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행위나 과정이다.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환경에 있는 대상과 같이 되는 경험은 대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어린 시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생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초기 유아의 행동에서 이와 같은 경향성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아는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어른을 흉내내어 웃는 것을 배우며 그에게 얘기되어지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말하는 것을 배우며 대략 이 시기에 모방하는 이와 같은 경향성에 따라서 성인이 어린아이들과 일정하게 놀이를 하는 많은 흉내내기 게임들이 있다. 이와 같은 놀이들이 아동기의 이 시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하여 야, 아웅, 까꿍, 손뼉치기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보다 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동일시의 예는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제시될 수 있다. 간단한 관찰은 우리에게 어린이의 언어 운동의 획득은 상당한 정도로 환경에 있는 대상을 모방하는 심리적인 경향성, 즉 대상과 동일시하는 경향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가 그의 중추신경 조직을 충분히 통달할 때까지는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없으며 대체로 언어의 습득이 단순한 모방의 과정과는 다르다는 점은 완전히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처음에는 어린이가 흉내를 내면서 말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은 대개는
놀이의 부분으로 어른을 모방하면서 어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반복하여 소리내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더욱이 모든 어린이가 그의 주변에 있는 어른과 나이 많은 어린이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억양, 음의 고저, 발음, 말의 특색은 어린아이의 청력이 정상적이라면 모두 정확히 모방되어진다. 이러한 관찰은 음의 고저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엄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실제로 선천적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언어운동이라고 불렀던 이와 같은 특별한 자아기능의 획득에 있어서 동일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아이들의 플레이나 또는 말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이미테이션, 흉내내기나 모방을 사용하는 것이죠. 흉내를 낸다는 것이 어쩌면 다른 용어로 본다면 원시적인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대상을 전적으로 닮아가거나 대부분은 그쪽에 어느 한 측면이나 몇 개의 측면을 닮아가죠. 그런 것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모방하면서 그 대상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 동일시 과정이 어쩌면 인격의 형성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 환경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 내면화하는 과정이죠. 심리 내적 발달이 환경과 교류 속에 일어난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한 이 동일시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죠. 언어를 배울 시기에 언어로 얘기하는 대상들이 필요한 거죠. 언어를 표현하는 대상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발달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요즘 가끔 저도 유튜브나 보통 TV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분들, 여러 나라에서 오신 다민족들이 한국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뉴욕에서 오래 제가 살다 보니까 멜팅팟이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속에서도 각각 다른 언어가 사용되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잠깐 와서도 계시면서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깜짝 놀래요. TV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 몇 년밖에 안 계셨는데도 한국 분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분도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마치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렇게 아주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떨 땐 흥미있어 하는 건 그분이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언어를 배우느냐. 경상도에서 한국말을 배우신 분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서울에서 배우신 분은 서울 사람들의 표현에 훨씬 더 익숙해 있고 만약에 그분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한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어떤 사투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배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그렇게 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숭이들이 이미테이션을 많이 보죠. 원숭이가 초기에 사람들이 하는 것도 흉내내고 다 하는 건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는 이미테이션이라고 보여요. 초기에 동일시라고 하는 게 흉내내기인데 흉내내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가 인격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전
저희 국민학기 때 어디에 읽었던 맹자 어머니 얘기, 맹모 삼천지교가 정말 그 어머니가 훌륭했다고 보여요. 이사를 여러 번 해서 본인이 환경을 바꿔서 아이를 교육했다고 하는 게 그 인바이러먼트가 인간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불가에서 법연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제 삶의 경험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만났던 어떤 선생님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한마디 던져주었던 격려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기억을 해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담고 싶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교육제도하고 과거의 교육제도의 큰 차이가 요즘은 선생님들을 많이 기능인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펑션 자체, 가르치는 펑션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데 원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표라는 개념이죠. 마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닮고 싶은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표로서의 기능이 중요하지 그분이 실제 가르치는 내용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이런 어떤 사표로서의 스승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과목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라는 쪽에서 또 선생님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사표라는 개념의 스승상 등은 인격적인 발달, 전인적인 인격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요즘 공교육이 어느 정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소화해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제 뭐 4살 이전 기억이 거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저의 이제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오늘 얘기했던 동일 씨에 아주 집중돼 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경우는 대상을 자체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대상을 통째로 다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이런 식이죠, 초기에. 그런데 이게 성장이 되면서 어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그 셀렉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개념이 나와요. 선택적인 동일시. 그분이 어디 생활하시는 부자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나는 그 뛰어난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부분을 동일시 하는 선택적인, 선별적인 셀렉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는 대부분 이 선별적 동일시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특히 부모님은 통째로 내 것으로 하고 다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랄까 부모님의 영향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했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고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을 때는 선택이라는 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대로 주어진 대로 다 흡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격이란 게 저의 성격이 너무도 많은 부분은 부모로부터 그냥 받았는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공부를 하면서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자라면서 이 선택적 동일시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예. 제가 좀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또 제 주위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자라면서 많이 좀,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를 좀 사귀면 그 친구 말투도 제가 닮아가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때는 이게 내가 너무 줏대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의시는 부분에 그 무의식적인 그 학습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는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주위에 누가 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고 제가 그런 카피하는 능력이 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무의식이라는 건 생각보다 의식과 밀접하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무의식의 가이드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의식과 무의식이 교류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는. 예,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끌리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분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또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폐쇄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삶 자체는 어떤 자폐적인 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부 영향으로부터 단절한다고 하는 게 내가 굉장히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걸 인정하다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열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세계 속에서 평생 갇혀 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많은 좋은 것들이 밖에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정신분석의 기본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렇게 했던 그 주제들 그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이분의 방식 좀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할 지점들이 많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독특한 부분이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뭔가 어 자근자근 이렇게 뭔가 풀어나가는 게 계속 이렇게 흥미가 계속 이어지면서 뿌듯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오늘 또 자아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분들이 보태주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 내가 보지 못하던 측면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전율을 느껴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아주 참신한 어떤 시각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내가 새로운 탐구를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좋은 글을 쓰신 분들이 얼마나 그분 이후의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